뉴욕 증시가 나흘간의 상승세를 접고 하락세로 돌아섰습니다. 미국의 지난달 생산자 물가가 큰 폭으로 올랐다는 소식으로 인플레와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기 때문입니다. 다우는 0.5% 가까이 밀렸습니다. 미국 중앙은행인 연준이 통화정책 방향을 결정하기 위해 이틀간에 걸친 FOMC 첫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경기 부양책인 제로금리는 당분간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거듭 확인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입니다. 미국과 유럽에서 발표된 경제 지표들이 엇갈린 영향으로 유럽 주요 증시의 등락도 달랐습니다. 모두 보합권에 든 가운데 독일과 프랑스는 올랐고 영국 증시만 소폭 하락했습니다. 국제유가는 10거래일 만에 반등하며 배럴당 70달러 선을 상회했습니다. 오펙이 내년 글로벌 석유 수요를 상향 조정하면서 매수세가 촉발됐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슈의 마켓의 최혜린입니다. 뉴욕 증시가 인플레 우려 때문에 하락했습니다. 다우가 0.5% 가까이 밀리면서 1452로 끝났는데요. 여러 가지 지표가 많이 발표가 됐지만 무엇보다 개장 전에 발표가 됐었던 11월 미국의 생산자 물가지수가 1년여 만에 첫 상승 반전에 급등세를 보인 점이 FOMC 회의가 개최되고 있는 가운데 조기 금리 인상 우려를 확산시켰습니다. 뿐만 아니라 시티그룹 증자 부담에 은행주도 약세를 보였는데요. 보다 자세한 글로벌 증시 전문가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리딩 투자증권에서 우성재 연구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뉴욕 증시 마감 상황부터 자세히 들어보죠. 예, 지금 다우지수 하락으로 장 마감했었습니다. 지금 4거래일 연속 상승하는 모습 보인 이후에 시장이 결국 하락으로 전환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었는데요. 결국 어제 같은 경우 경제 지표의 악재 그리고 베스트바이의 실적 악화로 인한 시장에서의 우려감의 확산 속에서 시장은 약세로 장 마감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다우지수 같은 경우에 0.47% 하락한 1452포인트대, S&P 500 지수는 0.5% 하락, 나스닥 지수 또한 0.5% 하락세로 전환되는 모습을 보이면서 3대 지수 모두 하락으로 전환됐었습니다. 결국 시장에서의 이러한 흐름을 보이면서 4거래일 연속 상승 이후 한 번의 기간 차익 매물 출현으로 인한 조정인지 아니면 이러한 부분이 다시금 추세 하락으로의 반전을 하락할지 여부는 좀 지켜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결국은 오늘 밤 열리는 미국 FOMC에서의 금리 결정이 어떻게 나오는지, 그리고 금리가 이미 동결이 예상되고 있는 상황에서 어떠한 코멘트를 내놓고 시장에서의 반응을 나타낼지 여부가 시장에서 중요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다우지수 일봉 차트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다우지수 장 초반부터 보합권에서 시작한 이후에 약세로 전환되는 모습을 보여주었었는데요. 하지만 지금 5일 이평선 있는 부분을 지지해주는 모습 보이면서 1452포인트대 장 마감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결국 시장에서 1500포인트를 돌파할 만한 뚜렷한 모멘텀의 부재 속에서 시장에서의 간망세 속에서 지금 매도 물량이 나타나는 모습이었는데요. 지금 거래량이 지금 보통 거래량과 비슷한 수준을 보여주면서 시장에서 크게 하락으로의 반전이 될지 여부는 좀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우지수의 일정 흐름 차트인데요. 다우지수 장 초반부터 꾸준한 약세 움직임을 보여주었습니다. 장 초반 이후 경제 지표의 발표가 시장에서 인플레이션 우려로 확산되는 모습 보이면서 시장이 약세로 전환되는 가운데 장마판 저가 매수세가 조금은 유입되는 모습 보이면서 낙폭을 소폭 축소하며 장 마감했었습니다. 네, 일단 시티그룹에 이어서 웰스파고가 정부로부터 받은 구제금융을 전액 상환하겠다라는 호재를 안고 뉴욕 증시가 출발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분위기가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었는데요. 앞서서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일단 11월 생산자 물가지수가 예상보다 큰 폭으로 뛰면서 인플레 우려를 키웠습니다. 어느 정도로 결과가 많이 예상치를 웃돌았는지요? 예, 지금 같은 경우 이제 인플레이션 우려가 확산이 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지금 11월 생산자 물가지수가 1.8% 증가하는 모습 보이면서 시장 예상치를 2배 가까운 큰 폭으로 상회하는 모습 보여주었었는데요. 지금 예상치가 1%대 1%에서 0.8%로 예상을 하고 있었는데 이러한 부분을 크게 초과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결국 이러한 모습 보이면서 시장에서의 인플레이션 우려감이 확산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지금 근원 생산자 물가지수 같은 경우에 1년 만에 최대율로 증가되는 모습을 보여주었었고 그중에 가장 큰 중심에 있었던 건 에너지들의 강세로 인한 시장에서의 생산자 물가지수가 올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에너지가 6.9%, 그중에서도 휘발유가 14.2%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고 음식 같은 경우에 0.5% 상승으로 인플레이션 우려에서 음식보다는 에너지 관련 가격들의 상승이 생산자 물가 상승의 부담으로 나타났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작년 동월 대비로 해서도 2.4% 올랐고 전월 대비로도 예상치를 약 한 2배 이상 웃도는 플러스 1.8%를 기록을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11월 생산자 물가 지수가 급등세를 보였다라는 점을 한번 정리를 해봤고요. 여러 가지 이제 다른 지표들도 많이 발표가 됐는데 거의 악재로 작용을 했다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12월 뉴욕 지역의 제조업 경기를 알아볼 수 있는 엠파이어 스테이트 제조업 지수도 한번 결과를 알아보죠. 네, 지금 엠파이어 스테이트 지수 같은 경우에도 시장 4개월 이후 지금 다시 5개월 만에 하락세로 전환되는 모습을 보여줬었는데요. 지금 12월 뉴욕 제조업 지수 같은 2.5로 발표를 했었습니다. 4개월 동안 꾸준한 개선세를 보이면서 시장의 개선에 대한 기대감을 내놨었지만 결국 12월 달에 뉴욕 제조업 지수는 2.5로 발표를 하면서 5개월 내 최저치로 나타났었는데요. 지금 문제되는 건 수주 그리고 추락, 고용지수 모두 지금 부진한 모습을 보이면서 지속적인 경기 회복에 대한 위협으로 나타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 미국 경제가 장기 바닥은 찍었다라고 보여지고 있지만 단기 고점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감이 나오면서 시장에서의 차익 매물을 이끌어 나갔다라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제조업 경기도 크게 둔화됐다라는 것을 한번 전해드려봤고요. 주택건설업체 체감 경기도 6개월 내 최저치를 기록했다고요. 네, 지금 미국 주택건설업체 체감 경기 또한 지금 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2월 주택건설업체 판매 신뢰 지수가 16으로 나타나면서 6개월 만에 최저치로 나타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것은 시장 예상치를 하회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시장의 우려감을 자아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주택건설업체 협회인 NAHB에서는 주택시장이 덜컹이면 회복 중이다라는 언급을 내놓으면서 장기적으로 봤을 땐 계속적인 상승 추세를 이끌어 나가겠지만 단기적으로 시장에서 이러한 부분에서 계속적인 출렁임을 나타내면서 시장에서의 변동성이 확대될 수밖에 없다라는 언급을 내놨었는데 결국은 지금 실업률이 얼마나 더 개선되느냐 그리고 이런 실업률이 개선이 고용의 개선으로 이어지면서 결국 이러한 부분이 다시 주택의 수요를 증가시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실업률의 개선이 되지 않는 이상은 주택 그리고 경기 지표 모두 다 안 좋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결국 이러한 부분을 보았을 때 실업률의 개선세가 나주어야지만 이러한 지표들의 호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염두하시고 접근하셔야겠습니다. 네, 뉴욕 지역의 제조업 경기도 그리고 주택 건설업체 체감 경기도 모두 좋지 않았었습니다. 그리고 에너지 가격이 급등을 하면서 11월 생산자 물가 지수도 큰 폭으로 뛰면서 금리 인상 우려감을 좀 더 고조시키며 세 가지 지표가 모두 악재로 작용을 했지만 그나마 괜찮은 지표가 하나 있었죠. 11월 산업 생산이 예상치를 웃돌아서 경기가 여전히 회복세에 있음을 보여줬다고요. 네, 지금 11월 산업 생산 같은 경우는 좋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지금 11월 산업 생산은 0.8%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3개월 내 최고치로 발표를 했었습니다. 결국 지금 산업 생산의 증가가 실업률이랑 앞서 말씀드렸던 실업률 그리고 고용 개선에 대한 확대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이 시장에서는 긍정적으로 나타날 것이라고 예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은 지금 기업의 공급을 늘리기 시작하고 있고 이러한 것들로 인해서 미국 경제가 바닥을 찍고 회복세로 이어져 나갈 수 있다라는 언급이 나오고는 있지만 지금 오늘 마감했던 미국장에서 발표가 있었던 생산자 물가지수 그리고 뉴욕 제조업 지수가 시장에서의 부담감으로 나타나는 모습을 보이면서 시장은 약세로 마감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일단은 FOMC 회의가 이제 이틀간에 걸쳐서 있는데 간밤이 일단 첫날이었고 오늘 밤이 그 이틀째로서 이제 마무리가 됩니다. 결국 마무리가 되는 그러니까 내일 이 시간에 저희가 어떤 내용을 전해드릴까 거기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이 상당히 높은데요. 이에 앞서서 고용지표 그리고 여러 가지 뭐 물가 그러니까 소매 판매 쪽도 모두 지표가 크게 개선된 상황에서 지금 물가에 대한 압박도 상당 부분 있는 것으로 간밤에 조사가 되지 않았습니까? FOMC에서 금리를 인상할 가능성이 있는지요? 네, 일단은 실질적으로 금리를 인상을 하기는 좀 어려울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지금 가격대에서 지금 금리가 0.25%인데 0.25%에서 금리를 인상을 시켰을 경우에 미국 실물 경제 그리고 증시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시장에서 지금 보다 빠른 이런 긴축 정책을 내놓기는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에도 지금 예전 10년의 불황이 나타났던 가장 큰 이유가 이러한 흐름세 속에서 이러한 정책의 변화가 세계 경제 흐름에 미치는 판도를 잃지 못하면서 10년의 불황이 왔었던 것처럼 미국 또한 이러한 것들을 겪지 않기 위해서 아주 조심스럽게 시장에 접근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부분에서 봤을 때 금리 동결은
거의 기정사실화되어 있는 가운데 금리 동결 이후에 시장에서의 코멘트 그리고 이제 시장에서 어떤 흐름을 이어져 나갈 수 있는 새로운 이야기가 나올지 여부에 따라서 시장의 움직임은 달라질 것이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결국은 지금 봤을 때 FOMC에서는 통화 정책과 유동성 조치에 대한 부분을 나눠서 정책을 내놓을 것이라는 언급이 시장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 기준 금리는 동결을 하고 있겠지만 이번 재할인율을 인상을 함으로써 시장에서 유동성을 간접적으로 축소하는 모습을 보여줄 것이라는 언급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재할인율을 인상을 한다는 것은 지금 보았을 때는 이제 개인 간의 금리의 인상이 아니라 은행에서 이번 연방준비제도 이사회에서 은행에 빌려주는 돈에서의 금리를 인상하는 거기 때문에 유동성의 부분에 대해서는 간접적인 조정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생기는 모습입니다. 결국 이러한 것들을 받아서 시장에서 유동성을 다소 축소하는 모습을 보여줄 것이라고 예측은 되고 있지만 금리 동결을 할 수는 없는 상황에서 시장에서 어떠한 언급을 내놓을지 그리고 이러한 흐름이 미국 실물 경제가 얼마나 보다 빠르게 회복할지의 여부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결국은 지금 인플레이션 우려감이 나타나고 있지만 오늘 밤 마감했던 미국장에서 벤 버냉키 의장이 인플레이션 우려는 아직까지 낮다라는 언급을 내놓으면서 아직 인플레이션 우려로 인한 기준금리를 인상보다는 시장에서 실물경제 회복을 위한 시장에서 풍부한 유동성을 확대하기 위한 동결로 맞춰 나갈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다 풍부한 양적 완화 정책을 내놓지는 않겠지만 이러한 양적 완화 정책의 기조는 계속적으로 이어져 나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크게 영향을 받지는 않을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는데요. 하지만 지금 이러한 부분, 계속적인 미 증시의 상승, 그리고 아시아 증시의 계속적인 상승세를 이끌어왔던 시장에서 양적 완화 정책 기조가 이어져 나간다고 하더라도 뚜렷한 모멘텀이 없고 시장에서 가매수 국면이라는 우려감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시장이 약세로 전환될 확률 또한 높아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은 이번 FOMC 금리 동결 이후 출구 전략이 언제쯤 나올지 그리고 출구 전략을 내놓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만약 재할인율을 인상을 한다거나 지급 준비율 같은 이런 부분을 인상했을 경우에 시장에서 조기 출구 전략에 대한 우려감이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오늘 밤 열리는 미국장에서 FOMC에서의 기준금리의 발표 그리고 이 발표 이후에 시장에서 어떤 코멘트를 내놓을지를 여부를 확인하시면서 접근하셔야겠습니다. 네, FOMC에서 기준금리가 동결이 될 것이 거의 유력시 되지만 나머지 부분, 통화정책이라든가 유동성 부분에서 좀 더 구체적인 코멘트가 나올 텐데 오히려 그쪽에 더 관심을 기울이는 것이 어떤 긴 호흡에서 출구 전략에 관한 연준의 의도를 읽을 수 있는 도움이 될 것 같다라는 말씀까지 한번 들어봤습니다. CNN 머니도요, 미국의 금리 인상은 2011년에나 가능하다라는 보도를 내놓았더라고요. 자, 그렇다면 오늘에는 또 FOMC 그 두 번째 회의가 있을 테고 나머지 일정들도 좀 챙겨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생산자 물가 지수가 큰 폭으로 뛴 것이 발표가 됐지만 오늘 밤에는 또 소비자 물가 지수가 공개가 되잖아요. 예, 지금 같은 경우 이제 오늘 밤에도 주요 지표의 발표가 있습니다. 소비자 물가 지수의 발표, 그리고 재정 경상수지, 그리고 주택 착공 건수 등 이제 주요 지표의 발표가 있는데요. NBA 주택융자 신청 지수의 발표, 그리고 주택 착공 건수와 건축 허가 지수가 얼마나 더 개선될지 여부가 시장에서는 중요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 소비자 물가 지수 또한 중요한 가운데 FOMC 금리 결정, 우리나라 시간으로는 내일 밤 새벽 4시 15분에 발표가 되는데 이러한 금리 결정 발표 이후에 지금 시장에서 흐름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열리는 미국 장에서의 장중 변동성은 확대될 수 있다는 부분을 염두하시고 접근하셔야겠습니다. 네. 자, 유럽 증시 분위기도 한번 살펴보죠. 뉴욕은 일단은 떨어졌고요. 유럽 쪽도 영국만 또 떨어지고 독일과 프랑스는 소폭 올랐더라고요. 어떤 소식들이 있었나요? 네, 지금 유럽 같은 경우에 이제 시장별 혼조장세 움직임을 보여주었습니다. 지금 영국은 0.5% 하락, 프랑스와 독일은 0.09, 0.15% 상승으로 장 마감했었는데요. 지금 엇갈린 경제 지표에 따른 혼조세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은 지금 미국에서 열리는 FOMC 정례 회의가 어떻게 나올지 여부에 따라서 시장의 변동성이 커지는 가운데 시장의 관망세 속에서 3대 지수 모두 하락과 상승을 하긴 했었지만 큰 폭의 상승의 전환이 아닌 시장의 관망세 속에서의 상승이었기 때문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못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결국 지금 이러한 모습을 보이는 가운데 은행주들의 시장에서의 우려감이 더욱더 커지고 있는 모습을 보이면서 시장에서 약세로 전환될 여지가 충분히 커지고 있다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유가가 오래간만에 반등을 했는데 정말 10거래일 만에 이제 드디어 좀 반등을 하는 것 같습니다. 배럴당 $70를 그대로 넘겼다고요? 예, 유가 오랜만에 지금 70불을 돌파하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유가가 12일 만에 상승세로 전환되면서 유가 WTI 유가는 70.69에 장 마감했었습니다. 배럴당 1.18달러 상승하면서 1.7% 상승으로 장 마감했었는데 지금 달러가 약 강세 기조로 지금 전환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유가 또한 지금 상승은 했다고는 하지만 이런 추세가 계속 이어져 나갈지 여부는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결국은 어제 같은 수요 증가 기대로 인해서 유가가 상승 마감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지만 아직까지 시장에서 이러한 부분이 부담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좀 더 관망하시면서 접근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금값은 $1,200를 돌파하면서 온수당 1125.50에 장 마감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결국은 지금 달러 강세 기조의 전환 또한 금값에 따른 이제 이런 달러 약세 기조를 예측한 이후에 한머니성 자금이 금값으로 수요가 증가했었는데 결국 달러 강세가 만약 계속 이어져 나간다고 했을 경우 금값 또한 계속적인 상승 추세보다는 다시금 하락 추세로 전환될 수 있다는 부분을 염두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결국 지금 달러 강세가 시장에서의 변동성, 특히 원자재 관련 업종들 그리고 에너지 관련 업종에 영향을 많이 미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염두하시면서 달러 강세 혹은 약세 움직임을 유심히 지켜보셔야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리딩 투자증권 우성재 연구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이 같은 글로벌 증시 바탕으로 해서 오늘 우리 장은 어떤 흐름을 보여줄까요? 동양종금증권 홍지지점 최일종 팀장 전화 연결해 자세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최일종입니다. 네, 뉴욕 증시는 지금 인플레 우려가 고조가 되면서 닷새째 하락하고 말았지만 우리 코스피는 어제 닷새째 계속해서 연속 상승 마감을 했었죠. 이제는 1665선까지 올라왔는데 말이죠. FOMC 회의가 한 중반 정도를 막 지났습니다. 오늘 어떤 변수들이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산업 생산자 물가 지수가 상승을 하면서 인플레에 대한 압력이 고조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FOMC 회의가 내일까지 이어지는 걸로 이렇게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전반적인 미국 증시의 흐름은 이러한 FOMC의 회의 결과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의 눈치 보기 장세가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었다라고 이제 볼 수 있는 것 같은데요. 전일 우리 증시는 이제 재료적인 측면에서 이제 없었다라는 거죠. 이제 정체된 모습 계속해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외국인들 현물 시장에서의 1,500억 이상의 순매수 흐름과는 반대로 기관 특히 투신의 삼성그룹 일부 주식의 대규모 매도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의 지수 상승 흐름을 제약을 시켰다고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전반적으로 이제 우리 증시는 연말이 다가옴에 따라서 이러한 펀드들의 보유 주식 교체 그리고 이제 비중 조절이 활발히 일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완성된 포트폴리오가 세팅되는 시점까지 횡보 내지는 약보합의 그러한 형태를 지금 띌 것으로 이렇게 보이는데요. 결국은 연말 윈도 드레싱 기대해 볼 수 있는 좋은 징후다라고 이제 판단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 시장에서는 체크해야 될 변수로서 이러한 투신권의 매도 종목 확산 및 강화 현상을 봐야 될 것 같고요. 반면에 이제 매수하는 종목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 교체 매매 차원에서 매수하는 업종과 종목들이 어떤 종목들이 있는지를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고요. 두 번째 체크 포인트, 전일 장세에서 봤다시피 내부에 마땅한 재료가 부재하는 가운데 나스닥 선물까지 보합선 횡보하는 그런 흐름을 보였다라는 것은 이제 전일의 지지부진한 장세 흐름의 확실한 변수였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FOMC 회의가 나오는 그런 시점까지 계속 지속될 가능성이 있겠다는 생각인데
오늘도 나스닥 선물 방향성 어디로 방향이 나타날지 지켜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입니다. FOMC 회의 계속해서 눈치 보기 장세가 나타날 것으로 이렇게 보이고요. 우리 증시 쪽에서는 이러한 쪽, 미국 증시라든가 글로벌 증시의 그 크나큰 변수가 없는 관계로 전일과 크게 이렇게 뭐 다른 형태의 움직임을 보이지는 않을 것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전일에 이어서 오늘도 지지부진한 흐름이 나타날 것으로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시 정리해보자면은 오늘 체크해야 될 변수, 투신권의 펀드 교체 및 비중 조절 차원에서 대형주 적극적인 매도 형태를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아울러 이제 나스닥 선물 방향성, 마지막으로 선물 옵션 시장의 상승과 하락 쪽으로 동적 탄력을 체크해 봐야 될 것으로 오늘 변수를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투신권 쪽에서 대형주를 매도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다면은 오늘 투자 전략도 분명 이를 염두에 둬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투자 전략을 이제 뭐 계속해서 말씀드립니다만은 좀 위태위태한 상황입니다. 일단 일봉상으로 5일선 지지받으면서 5일 연속 지금 상승 흐름을 보이고 있거든요. 21선 지지 이후에 나타나는 5일선을 타고 올라가는 흐름, 일봉 패턴이 이제 전고점이라고 할 수 있는 1723포인트와 가까워질수록 매매 접근 전략을 짜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다라고 판단해 볼 수 있겠습니다. 현재 그 기술적인 부분에 있어서 21선이 61선 돌파 초입에 있다라는 점은 하루 이틀의 상승 시도는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강한 흐름이 나타나기 전까지는 또 다른 두바이 리스크 해소와 같은 호재가 돌출이 돼서 강하게 돌파해줘야 되는 그러한 흐름이 나타나지 않는다 이러면은 현 상황에서는 21선이 61선을 강하게 돌파하는 그러한 그 희망적인 기대감은 다소 가능성이 떨어진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상식적인 선에서 오늘 우리 증시가 61선과 21선과의 싸움이다라고 오늘 전략을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현 구간이 기술적인 이평선 간의 물량벽이다라고 이제 정리해 볼 수 있겠고요. 그동안의 상승에 대한 소폭의 에너지 비축 과정이 현재로서는 필요하다라고 이제 볼 수 있겠습니다. 주식 비중 최대 60% 정도를 정하시고요. 적절한 대응을 해야 되는 시점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러한 그 소폭의 조정, 가격적인 적극적인 조정과 지수의 하락 이러한 부분이 아니다라고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전한 조정 성격의 그런 조정이다라는 점에서 실적 우량 중대형주 쪽에서는 손절을 자제하시고요. 테마 종목에 대한 탄력적인 대응을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고요. 결국 현 시점은 내년 1월부터 시작되는 1분기 실적이 점증하는 업종으로 포커스를 맞춰야 될 것이고 투신권의 펀드 재편 이러한 부분을 생각해 봤을 때 윈도우 드레싱을 생각해 봤을 때 충분히 1분기 실적에 대한 점증하는 업종이나 종목에 대해서는 순매수가 확대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러한 종목 쪽으로 집중을 해야겠다라는 게 오늘의 전략인 것 같습니다. 네, 최대 60% 비중, 그렇다면 나머지 40%는 어떤 다른 종목들 주식에 투자하는 것으로 채워야 될 텐데 일단 뭐 건전한 조정이 예상되니까 눌림목에서 뭔가를 좀 사보면 좋겠다 하는 생각도 듭니다. 실적 우량 중대형주 말씀하셨는데요. 구체적인 한 종목 정도 들어볼 수 있을까요? 네. 전일은 이제 삼성물산을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이러한 흐름과 무관치 않은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의 흐름, 시장의 컨센서스 자체는 실적과 그리고 테마, 여러 가지 기대 심리가 복합된 그러한 종목들이 강한 상승세 및 탄력을 받는다라는 차원에서 대우 인터내셔널을 한번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수급적인 측면에서 기관 전일 대규모 순매수가 상당히 좀 눈에 띄는 그러한 흐름이 지금 보이고 있고요. 재료적인 측면에서 M&A 재료죠. 캠코어가 대우인터 매각을 위한 실사 종료가 이제 임박을 했습니다. 그래서 M&A가 적어도 다음 달까지는 가시화될 것으로 이렇게 보이고요. 대우인터가 보유하고 있는 교보생명 지분 처리 이러한 부분도 상당히 삼성생명 상장과 맞물려 가지고 상당히 좀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죠. 교보생명은 대우인터내셔널이 24% 보유하고 있습니다. 최근 케냐의 석탄 화력발전소 13억 불 건립 수주권 또한 긍정적인 뉴스가 될 것이고요. 미얀마 가스장 개발 계획 구체화로 재평가 시점에 도래했다라는 점은 상당히 재료적인 측면에서 부각이 돼야 되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기술적인 측면 차트를 보시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차트를 보시게 되면은 거의 뭐 한 달 반 정도의 횡보 기간이
있었죠. 그래서 소폭이나마 이제 쌍바닥 형상의 모습을 보였었고요. 계속해서 박스권 흐름 31,000원대에서 34,000원대까지의 박스권 흐름을 보였던 점이 특이한 흐름이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중간중간에 포스코와의 그 합병설, M&A설이 불거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돌파 시도를 못했다라는 것은 에너지 비축 과정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었다라고 판단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일의 장대 양봉 이러한 부분은 오늘 추가적인 장대 양봉을 형성을 함으로써 그 기대 심리를 더욱더 고조시킬 것으로 이렇게 보이는데요. 만약에 오늘 장대 양봉이 안 나온다면 분할 매수하실 것을 말씀을 드리겠고요. 매수가는 일단 33,000원대, 33,450원이 전일 종가인데 이러한 부분에서 33,000원대에서 전일 종가까지의 분할 매수를 한번 말씀을 드리겠고요. 대체적으로 이제 목표가 좀 높게 잡아도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최고가가 38,850원, 9월 29일 날 형성된 가격대인데요. 이러한 부분을 가볍게 돌파하는 4만 원 선까지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손절가는 일단 한 발 물러서는 차원에서 이 종목을 버리는 차원이 아닌 한 발 물러서는 차원에서 31,700원 정도 선에서 일단은 손절하실 것을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동행종금증권 홍대지점 최일종 팀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삼성그룹 인사에서 이건희 전 회장의 장남인 이재용 삼성전자 전무가 부사장으로 승진을 했습니다. 이제는 이재용 체제에 사실상 막이 올랐다라는 분석인데요. 어제 있었던 삼성그룹의 인사 결과 한번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영리의료법인의 도입의 필요성에 대한 연구 용역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재정부의 연구 용역 결과를 맡았었던 KDI 그리고 복지부의 진흥원 그러나 정부 부처 간의 이견만 더 뚜렷하게 부각됐다고 하는데요. 양측 간의 입장이 어떻게 다른지 좀 더 자세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정부가 대학생의 절반 이상에게 학자금 대출 혜택을 주는 방안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제3차 사회보장 장기 발전 방향이 확정이 됐는데요. 그 내용도 공개해드리죠. 영세 자영업자가 폐점을 할 때도 최소한의 생계 유지 그리고 구직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고용보험제도가 개선될 전망입니다. 또한 내년부터는 근로자를 50인 정도 미만 갖고 있는 자영업주라 할지라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다고 하네요. 정부가 농협보험의 설립을 사실상 허용했습니다. 관련 법안의 개정안을 통과를 시켰는데요. 단 조건이 있습니다. 5년간 방카슈랑스 룰을 적용하는 조건인데 특례를 여전히 배제해야 된다는 보험업계, 아직까지 유예기간이 부족하다라는 농협 쪽, 양측 간의 입장차도 여전하다고 하는데 입장 좀 더 분명하게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같은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뉴스 따라잡기 시간은요. 서울경제신문 신경립 기자와 함께 진행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제 이건희 전 회장 장남 이재용 삼성전자 전무가 부사장이 됐더라고요. 어제 인사 결과부터 한번 들어보죠. 네, 삼성그룹이 어제 부회장 2명과 사장 10명 등 승진 12명을 포함해서 총 23명에 대한 사장단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올 초에 25명에 달하는 CEO를 이미 교체하는 사상 최대의 인사를 한 데 이어서 2년 연속으로 이루어진 대규모 인사인데요. 이로써 이 삼성그룹의 경영진 세대 교체는 한층 속도를 내게 됐습니다. 우선 이번 인사의 핵심은 두 가지로 요약될 수가 있겠는데요. 이재용 삼성전자 전무의 부사장 승진으로 이제 이재용 전무가 경영 전면에 나서게 됐다는 점과 지금까지 투톱 체제로 이루어졌던 삼성전자가 앞으로는 최지성 사장의 단독 체제로 이뤄지게 된다는 점인데요. 우선 이재용 부사장이 맡은 보직은 이 최고 운영 책임자입니다. 이 자리는 최고 경영자를 보좌하면서 경영 전반에 관여하는 사실상의 수석 부사장 자리인데요. 그만큼 이를 계기로 이 삼성그룹의 경영권 승계가 본격화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 부사장은 굵직한 대외 거래선들과의 관계를 책임지는 최고 고객 책임자라는 보직까지도 함께 맡을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서 사실상 최고 경영자의 버금가는 역할을 부여받았다는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편으로 지금까지 투톱 체제로 운영되었던 삼성전자에서
그 한 축을 담당했었던 이윤우 삼성전자 부회장은 이사회 의장직을 맡으면서 일선에서는 한 발 물러나게 되고요. 이 최지성 완제품 부분 사장이 단독 CEO로 내정이 됐습니다. 이에 따라서 부품과 완제품으로 나뉘었던 그동안의 투톱 체제는 이 최 사장이 총괄하는 원톱 시스템으로 바뀌게 되고 부문제는 폐지가 됩니다. 그 때문에 지금까지 2개 부문 그리고 10개 사업부로 구성됐던 삼성전자의 조직도 앞으로는 7개 사업부로 축소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또 이 경영지원실도 부활을 했는데요. 경영지원실장에는 윤주화 감사팀장이 자리를 옮기게 됐습니다. 삼성은 이번 사장단 인사에 이어서 오늘은 계열사 임원 인사를 단행하고 다음 주부터는 새해 경영전략 수립에 본격적으로 착수할 예정입니다. 네, 계열사 임원 인사 오늘 관련해서 또 명단들이 쭉 공개가 되겠네요. 어쨌거나 이재용 그리고 최지성 공동 경영 체제가 이제 출범이 됐는데 어제 결과를 놓고 봤을 때 또 다른 특징이라면은 젊은 사장들의 중용이 참 눈에 띄었다라는 점인 것 같습니다. 이번 삼성그룹의 인사 어떤 의미도 좀 함께 짚어주시죠. 네, 이번 사장단 인사는 혁신과 도전을 선도할 수 있으면서 그동안 회사의 성장과 새로운 성장 동력 발굴에 기여했던 부사장급을 대거 발탁했다는 것이 삼성 측의 설명입니다. 이 글로벌 톱을 향한 도전을 위해서 쇄신을 단행했다는 것입니다. 이 같은 인사 의도를 반영해서 삼성의 사장단은 지금 젊은 세대로 대거 세대 교체가 이루어졌는데요. 올 초에 삼성이 재임 기간 5에서 6년 이상 그리고 60세 이상 사장을 전원 퇴임을 시켰기 때문에 이번에는 사실 인사가 중폭에 그칠 것이라는 예상이 많았는데요. 당초 예측과는 달리 어제 발표된 인사 역시 올 초에 버금가는 대규모로 이루어졌습니다. 특히 사장으로 승진한 10명 가운데 상당수는 지금 50대 초반인데요. 이 때문에 10명의 평균 연령도 53.7세에 그칩니다. 반면에 이제 고참 CEO 인사들은 대거 퇴진을 했고요. 네. 전반적으로 젊은 사장들을 전면에 내세워서 조직을 속도 있게 운영하겠다는 의도입니다. 이 스피드 경영을 추구한다는 의미에서는 삼성전자의 최고 경영자로 선임된 최지성 사장도 지금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동안 투톱 시스템이 이제 1년을 채우지 못하고 막을 내린 것도 부품과 어떤 완제품 간의 시너지를 최대화해서 스피드 경영을 가속화하기 위한 결정으로 풀이됩니다. 특히 최 사장은 디지털 미디어 총괄 부문을 맡으면서 삼성 TV를 세계 1위로 끌어올렸고 또 정보통신을 총괄하면서는 3위에 머물렀던 휴대폰을 글로벌 2위로 끌어올리는 등의 상당히 높은 성과를 내서 주목을 받았기 때문에 이번 인사로도 이 삼성 내 위상은 한층 높아질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네. 영리의료법인 도입의 필요성을 둘러싼 논란이 수그러들질 않고 있습니다. 6개월간의 시간을 들여서 연구 용역을 의뢰를 했는데 오히려 각 부처 간의 이견만 더 뚜렷하게 부각이 됐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어제 무려 713쪽에 달하는 방대한 연구 용역 결과 보고서가 발표가 됐는데요. 논란은 6개월 전에서 한 발도 나가지 못했다는 평가가 지금 자자합니다. 네. 재정부의 용역을 맡았던 한국개발연구원과 또 복지부의 용역을 맡았던 보건산업진흥원의 의견이 일단 너무나 상이하게 나왔기 때문인데요. 우선 재정부의 의뢰를 받은 KDI에 따르면 영리병원을 도입했을 때 발생하는 생산 유발 효과는 24조 원에 달하고 일자리도 21만 개 정도 늘어나는 등 경제 유발 효과가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KDI는 또 영리법인 도입이 의료 공급자들의 자유로운 경영 시도와 경쟁을 허용하기 때문에 소비자인 환자의 선택을 늘리는 긍정적인 측면이 강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수요자에 맞춘 다양한 사업 유형을 시도할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의료뿐 아니라 간병 등 다양한 서비스도 제공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하지만 진흥원의 의견은 상당히 다른데요. 네. 우선 생산 유발 효과가 1조 3천억에서 4조 원에 불과하고 반면에 국민 의료비는 7천억에서 많게는 2조 2천억 원가량 증가하게 된다는 상당히 부정적인 전망이 나왔습니다. 고용 창출 효과도 10,000명에서 많아야 31,000명 정도에 그치고 대신에 수십 군데의 중소병원들은 폐쇄될 것이라는 우려를 제기했습니다. 부작용에 대한 해석법에서도 차이가 큰데요. KDI는 시장 경쟁에 따라서 부작용을 자연스럽게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 기본 입장인 반면에 네. 진흥원은 공공의료를 강화하는 등의 어떤 공익성을 확대해서 해결을 해야 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때문에 이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필수 공익의료 확충 그리고 건강보험의 보장성 확대 등에 드는 재원만 많게는 12조 원이 들 것이라고 진흥원은 추산을 했는데요. 네. 이 같은 분석 결과 때문에 KDI 쪽에서는 지금 투자기방형 의료법인을 허용해야 된다고 결론을 내린 반면에 진흥원은 단계적인 도입 방안을 신중하게 추진해야 한다는 상당히 유보적인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네, 영리의료법인 재정부는 고용을 창출할 수 있다라고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복지부는 국민 부담만 키울 것이다라고 부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언제까지나 이 논란이 평행선을 그리고 있을 수는 없을 텐데 말이죠. 영리의료법인에 대한 정부의 입장은 어느 쪽으로 치우칠 가능성이 높습니까? 네, 사실 지금 뭐라고 이렇게 딱 말씀을 드리기는 상당히 어려운 상황인데요. 네. 이 연구 용역 결과도 좀 차이가 많았지만 그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주무부처인 그 기획재정부하고 복지부의 입장이 지금 180도 다릅니다. 어제 사실은 공동 브리핑이 예정됐었는데 이것도 이제 돌연 취소가 됐을 정도고요. 예. 재정부는 이번 연구 결과가 그 투자개방형 의료법인 도입의 필요성을 확인한 것이라고 도입 방안과 보완책을 이제 본격적으로 논의해야 된다는 입장이지만 복지부는 도입의 필요성이 확인되거나 동의가 된 것은 아니라고 반대되는 입장을 밝히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양 부처 간의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기 때문에 그 투자개방형 의료법인 도입은 결국 그 청와대 이명박 대통령의 판단에 맡겨질 가능성이 지금 높다고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정부도 이미 그 내년 경제정책 방향에 대통령이 주재하는 국가고용전략회의를 신설하고 이 회의에서 투자개방형 의료법인 문제가 포함된 그 서비스 선진화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물론 그 청와대 측은 일단 두 부처에게 맡긴 일인 만큼 이 부처 간 협의에 따라서 결론을 내리기를 바란다는 입장인데요. 가장 기본이 되는 지금 도입 필요성에 대해서도 지금 명확하게 의견 차이를 드러내고 있는 데다가 네. 특히 어제 그 의학 서비스 공청회가 열렸었는데 여기서도 기획재정부가 추진하는 영리법인 약국 도입과 그 일반 의약품의 슈퍼 판매 허용 등에 대해서 복지부가 그 약사들의 입장을 옹호하면서 강하게 반대하고 나서는 등 지금 두 부처 간의 갈등의 골이 점점 깊어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추가 논의를 거쳐서 부처 간 의견이 좁혀질지는 사실 불투명한 것이 현실입니다. 네, 중요한 사안이니만큼 이 대통령이 또 오늘 오전에 보니까 이런 말씀하셨더라고요. 영리법인 시간 갖고 좀 찬찬히 검토를 해보라고 말이죠. 어떤 식으로 가닥이 잡힐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리고 앞으로 4년 뒤면은 현재 대학생 절반 이상이 정부로부터 학자금 대출에 관련된 혜택을 받을 수 있다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 정부가 사회 통합과 경제 성장을 함께 이뤄가는 복지구현을 정책 비전으로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정책 방향과 세부 추진 과제를 마련했는데요. 어제 발표된 그 제3차 사회보장 장기발전 방향의 내용입니다. 우선 정부는 내년 중에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를 도입해서 작년 말 현재 31만 명 규모이던 각종 학자금 지원 대상 대학생을 2013년까지 107만 명으로 늘리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전체 대학생 중에 이 수혜를 받는 학생 비율은 현재 16%에서 54%로 늘어나게 됩니다. 정부는 또 국민들의 공적연금 수급률을 현재 74%에서 85%까지 높이고 암 환자에 대한 건강보험 보장률도 71.5%에서 80%까지 높이기로 했습니다. 이 저출산 극복을 위해서 임신 출산 지원비도 늘리고 앞으로 그 맞벌이 가구에 대한 보육료 지원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이 밖에 노인 일자리도 현재 11만 7천 개에서 34만 개로 대폭 늘어나게 됩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저소득층의 주거비를 줄이기 위해서 오는 2018년까지 무주택 서민을 위한 보금자리 주택 150만 호를 공공부문이 직접 건설해서 공급하기로 했고요. 이 밖에 장애 수당이나 연금 수급률을 높이고 장애인 장기 요양 서비스 도입률도 현재 10%에서 30%까지 높이는 등의 장기 목표를 설정했습니다. 이 중산층의 위축과 소득 불평등 심화 그리고 저출산 고령화 등에 대한 우려가 고조되는 가운데 이 사회 보장 정책을 강화해서 이에 적극 대응하겠다는 것이 정부 방침입니다. 네, 이와는 별도로 지금까지 고용보험에서 사실상 소외가 됐었던 영세 자영업자에 대한 생계보장 방안에 대한 정부 방침도 나왔다고 합니다. 내년 여름 한 7월 정도 하반기부터는 근로자 50인 미만을 가지고 있는 영세 자영업주의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 수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정부가 내년 하반기부터는 그동안 사회안전망에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던 영세 자영업자가 폐점을 할 때도 최소한의 생계 유지나 구직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고용보험제도를 개정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50인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한 자영업주도 본인이 원한다면은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또 실업급여에 임의로 가입해서 임금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될 예정입니다. 이 현재 고용보험은 5인 미만 근로자를 고용한 자영업주나 나홀로 자영업자에 한해서는 이 고용 안정 및 직업 능력 개발 사업에만 가입이 허용되고 있는데요. 이 50인 미만 근로자를 고용한 영세 자영업자도 이 고용보험 가입 대상 범위에 포함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다만 정부는 그 도덕적 해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이 실업급여 지급을 위한 고용보험 가입 기간은 임금 노동자가 현재 이제 6개월인데 그보다 많은 최소 1년 이상으로 지정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또 영세 사업자와 중소상공인에 대한 카드 수수료 상한선을 법으로 정하고 이들의 전업 대책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영세 자영업자의 전업을 위해서는 우선 실업을 최소화한다는 의미에서 사회서비스의 일자리를 대폭 늘리기로 했는데요. 올해 12만 9천 명이었던 그 사회서비스 일자리는 내년에 14만 개로 늘어나게 되고요. 일자리 종류도 크게 확대가 됩니다. 또 이 영세 자영업자의 폐업률을 낮추고 중소기업의 인력 난도 동시에 덜기 위해서 창업 지원 대상을 선정할 때는 중소기업에 5년 이상 근무한 사람에게 가점을 주기로 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노동부와 협의를 거쳐서 이 같은 방침을 정하고 국무회의와 법 개정 절차를 거쳐서 내년 7월부터 이 제도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네. 자, 그리고 오랫동안 논란을 야기해왔었던 농협보험이 사실상 허용되는 쪽으로 가닥이 잡혔습니다. 하지만 5년간 방카슈랑스 룰 적용을 유예해야 한다라는 단서가 달렸는데요. 업계는 물론이고 농협까지도 불만을 내놓았다라고 하죠. 이 정부가 제시한 중재안이 어떤 것인지부터 한번 들어볼까요? 네. 이 정부가 어제 열린 국무회의에서 농협중앙회의 신용사업과 경제사업, 즉 이 금융부문과 농축산물 유통부문을 각각 금융지주회사와 경제지주회사로 전환하는 내용의 농협협동조합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농협보험은 NH금융지주의 자회사로 설립을 하되 당초 입법 예고에 담겼던 각종 특례는 상당폭 축소가 됐습니다. 이 농협은행과 회원조합은 금융기관 보험대리점의 지위를 부여받고 또 농협은행에 대한 방카슈랑스 룰 적용은 적용 유예 기간이 당초 10년에서 5년으로 축소 적용됩니다. 이 방카슈랑스 룰이라는 것은 은행과 증권사 창구에서 보험을 팔 때 이 특정 보험사 상품 판매 비중이 25% 이하가 돼야 되고 또 창구의 보험 판매 직원은 2명 이하로 제한을 하는 규제입니다. 이 정부는 농협은행에 대해서는 첫 해에는 100%까지 농업 상품을 팔 수 있고 또 2년 차부터는 이제 15%포인트씩 줄여서 6년 차에 25%까지만 팔도록 25% 룰을 단계적으로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또 입법 예고일 현재 판매 중인 공제 상품에 상응하는 보험 상품만 팔 수 있도록 했는데요. 때문에 자동차 보험과 변액보험 등은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되고 퇴직연금 보험도 방카슈랑스룰 유예와 맞춰서 5년이 지난 뒤에 팔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정부는 올해 안에 농협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뒤 내년 2월 임시국회에서 법을 통과시킨다는 계획입니다. 네, 차관회의 그리고 입법 예고 거치면서 엎치락뒤치락 했었던 농협법. 일단은 그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긴 했습니다만 여전히 논란은 그대로입니다. 앞으로 입법 과정에서 걸림돌은 무엇이 있을까요? 네, 일단은 농협과 보험업계가 지금 상이한 입장을 보이고 있어서 그 부분을 해소하는 것이 문제인데요. 지금 양측이 국회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입법이 이루어지기까지는 상당한 가시밭길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이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는 어제 공동 입장 발표를 통해서 농협 개혁의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농협공제가 보험회사로 전환하려면 기존의 보험사와 동일한 환경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이 특례가 완전히 배제돼야 한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이 방카슈랑스 관련한 그 25% 규정 적용 유예와 같은 특례는 법과 원칙에 맞지 않는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입니다. 또 농협은 농협대로 이 보험 시장에 안착을 하기 위해서는 5년간의 유예 기간만으로는 부족하다면서 이 입법 예고됐던 원안을 고수해야 한다는 입장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이 최연병 농협중앙회장은 금융기관 보험 대리점 적용에 대해서도 이 회원 조합만큼은 끝까지 지켜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해서 국회 처리 과정에서 이 부분이 쟁점이 될 것임을 시사했습니다. 이 농협 측은 또 이 농협이 보험업에 뛰어들 경우 전체적으로 소비자들이 내는 보험료가 앞으로 8에서 9%가량 내려가고 특히 자동차 보험료는 인하폭이 클 것이라면서 강점이 상당히 많다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신경립 기자였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고맙습니다.
간밤에 열린 뉴욕 증시가 나흘간의 상승세를 접고 닷새 만에 하락세로 전환을 했습니다. 인플레 우려가 커진 것이 가장 큰 원인으로 분석되고 있는데요. 다우는 0.5% 가까이 떨어져 1,452로 끝냈습니다. FOMC 회의가 한창인 가운데 11월 생산자 물가지수가 예상이 플러스 0.8이었는데 그것보다 더 큰 폭으로 증가한 플러스 1.8%를 기록한 것이 조기 금리 인상 우려를 키웠습니다. 자세한 우리장 소식은 계속해서 대응을 좀 잘 하시길 바라겠고요. 전 내일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